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재 기자이고요. 채찌님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자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그에 따른 채권 시장의 영향도 살펴보고 이제 간밤 새벽이겠죠. 11월 FOMC 회의 결과도 나와서 이를 잘 분석해드리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공동락대신증권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처음 맞는 11월 FOMC였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껄끄러운 파월 연준 회장의 기자회견까지 굉장히 좀 다이내믹했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큰 이벤트였던 FOMC가 있었고 더 큰 이벤트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상당히 쉽게 말하면 좀 쫄깃쫄깃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고요. 채권 시장은 이미 반응했었나요? 반응을 좀 했었죠. 반응을 했었고 시장 금리의 움직임 자체는 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게 프라이싱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한 건 아니긴 한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기정사실화해서 시장 금리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도 부지불식간에 그냥 트럼프가 당선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인가요?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4.4%를 상회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반증일까요? 아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해도 금리 자체는 한번 출렁출렁 걸릴 수 있었고 상승한다고 봤었는데 상승률이나 상승폭에 대한 기대치가 해리스에 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4.4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 4.4 넘으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저도 이제 베팅도 하게 됐었고 전망을 하게 됐었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FOMC 열렸는데 예상대로 베이비컷 0.25%포인트 인하한 걸로 나왔고 만장일치였죠. 베이비컷이라고 하니까 좀 애기라는 이쁜 단어에다가 컷을 붙이기가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생각이 안 해봤는데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군요. B컷을 상당히 큰 이벤트로 생각했다 그러면 그게 9월이었죠? 그렇죠. B컷 50bp 25p 인하라고 하면 B컷에 비해서는 큰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베이비컷도 원래 정상적인 통화정책 스텝에 그냥 정규 폭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금리를 잘 내렸다. 예상만큼 내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9월달에 B컷의 그 헤드라인이 크다 보니까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인하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내용을 까놓고 보면 사실 대선 이벤트와 연결시켜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였고 나름대로는 대선으로 인해서 상당히 채권 시장이 흥분도 했었고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들을 파월 의장이 잘 정리를 해서 안 좋은 분위기들이라든지 좀 우울한 분위기들을 떨어낼 수 있는 적절한 통화정책 이벤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트럼프 그 당선자가 본인을 완전 신뢰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껄끄러운 관계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라고 발언도 했거든요.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생중계 들으면서 그런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하긴 했었는데 미국은 기자들이 세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미나게 봤었는데 본인은 좀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제 그거죠. 보통 법적으로 이제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이제 임명권자가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면 사임하는 형태로 이제 물러나는 거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럴 의사가 없다는 부분들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근데 이게 인사상의 문제라든지 두 분의 관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국 시장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는 부분들인데 본인이 지금 통화정책 일정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 아주 자신감 있게 잘 하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충실하게 제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하 기조가 지난 9월 달부터 시작이 됐었고 이번에 두 번째 인하를 하게 됐었고 추후에 이제 몇 번 정도 더 내릴 거고 그 끝 단계라든지 끝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라는 쪽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시장도 인사상의 문제 내지는 약간 가십성 질문이었는데 받아들이는 반응은 대체적으로는 저분이 상당히
또 노련해졌구나. 네. 그리고 통화정책 일정을 충분히 원하는 바대로 아니면 위원들의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그 선거가 우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예, 그렇게 그 얘기도 하기도 말씀하셨죠. 예, 했고, 예. 예, 그런 그 분위기를 또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준은 뭐 물가도 신경 쓰는데 고용을 조금 더 네네. 예, 포인트에 두었던 느낌이에요. 네. 고용시장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요번에 이제 뭐 연준은 항상 두 가지 책무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시긴 하시는데 물가 여건의 진전으로 인해서 금리를 내리게 됐다라는 부분들은 명확한데요. 네. 그리고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내릴지 어떤 타입으로 내릴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용시장이 결정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통화정책 성명서 문구도 그랬었고요. 이번 문구도 대체적으로는 비슷한 톤이 유지가 됐습니다. 여전히 고용시장 자체가 이전보다는 약화되고 있다. 약화된다는 표현들보다는 완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국의 고용시장의 대표적인 문구 자체는 타이트하다 그래서 일자리가 남아돌고 일할 사람이 부족한 타이트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물가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다 파생이 됐었는데 완화되고 있으니까 노동자 입장,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자리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고용 여건들이 이전보다는 안 좋아졌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률은 낮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평과 변화 사항들을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성명서 문구상으로 피력을 해서 이 정도 멘트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는 내리되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스텝 물론 뭐 B컷이라는 부분들이 처음에 상징적으로 있긴 했었습니다만 25P를 정형화된 스텝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정형화된 스텝이 몇 차례 정도는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고용지표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 인하 시대잖아요. 네네. 예. 근데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 속도요? 예, 금리 인하 속도, 폭, 네. 막 이런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고물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관세 문제도 네. 있고요. 어쨌든 이제 다 보호무역주의에서 온 그런 이슈도 있는데 그에 따른 예. 예, 쉽게 내릴 수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관세에 예, 대한 예. 접근이나 아니면 뭐 이슈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때리기, 그리고 네. 미국의 패권 유지,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관세 쪽 스토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반적인 분석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의 경제 여건들이 유지된다면 그래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얼마만큼 물가 상승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다들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밖에 접근을 못합니다. 못하긴 하지만 관세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 부담이 생길 테니까 소비가 위축된다거나 경기 자체가 더 슬로우 다운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큼 고스란히 전가될 거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소비가 위축된다거나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세를 그대로 매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나리오 분석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전제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분석 자체가 관세를 얼마 부과하게 된다라면 물가 상승이 얼마 된다라는 얘기들이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됐을 때 맞닥뜨려질 수 있는 경제 환경의 변화와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자체가 지금의 계량적인 방법으로 예측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우리가 최근에 노랜딩 얘기도 나왔듯이 네. 지속 성장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게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미국 유권자들이 사실 공화당이 싹쓸이 된 이유도 민주당 택하지 않은 이유도 자신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다고 느껴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공화당을 보기 좋게 다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고물가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슈도 좀 결부가 될까요? 근데 여러 가지 네. 문제가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뷰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뷰가 맞긴 합니다. 물가를 잡겠다. 그래서 민생을 좀 여유롭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긴 할 텐데 기준금리 인하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하우스에서는 보고 계신지요? 예, 저희는- 부장님 의견 주셨습니다. 예, 저희는 당연히 네. 연말까지는 당연히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죠? 네, 그렇죠. 0.25%? 일단은 세게 한번 예. 캐치프레이드를 내거는 차원에서 B컷으로 인하를 시작을 했지만
곧바로 이제 그 부분으로 수습을 해서 25%로 단행을 했고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저는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베이비 스텝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적어도 당선자가 새로 취임을 하고 어느 정도는 행정부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필요하거나 뭐 통화정책과의 교율도 필요하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인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각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파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미국 내 국내적인 이슈와 대외적인 이슈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트럼프 집권 일기에 강조됐던 부분들이 통상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패권을 유지를 하고 뭐 쉽게 말해 중국 때리기를 상당히 집중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면 기본 정책은 유지가 될 겁니다. 중국 때리기에 일관해서 1기는 중국 때리기에 일관을 했었고 2기에도 기본적인 중국 때리기라든지 대외적인 정책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 상당히 전환점이 있습니다. AI 시대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새롭게 검증되는 상황들이고요. 뭐 다들 뭐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많긴 합니다만 중국이 그간에 기술력을 엄청나게 증진도 시켰던 부분도 많이 크고요. 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산업 경쟁력 확충 그리고 기술 기반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꽤 돈도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꽤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동시에 가미를 해야 되는 아주 정책적인 분기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보시기에는 그 대선 결과 나오고 채권 시장이 어떤 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세요? 반응했고?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재정은 늘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럼 적자 부담은 확대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확대되는 빚이 더 계속 많아지는. 드러나서 국채 예. 발행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급적인 이슈가 금리 상승의 동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네. 전기세 금리가 더 이제 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해리스는 이만큼 뛴다. 트럼프는 이만큼 뛴다. 이런 프라이싱들이 있다가 트럼프 쪽에 좀 무게가 실리면서 금리 상승폭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과정들 재정을 늘린다라고 하는 뜻은 동시에 채권 발행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들을 어느 정도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시켜줄 필요도 있는 부분들이고 마침 통화정책 사이클도 완화 쪽에 인하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두 이슈를 동시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이전과 직후만 하더라도 금리 상승 쪽에서 베팅이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높은 금리를 적절하게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필요성 그 부분들 또 파월 의장이 확인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제 추후에 전개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전후로 해서 금리가 뛰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시는 국면들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물가나 경제 성장률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물가 여건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2%대 수렴을 꾸준히 이제 해 나갈 거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정도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없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일단락되는 국면들은 상반기까지 보고 있고 하반기 때는 뭐 큰 폭은 아니긴 합니다만 물가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률 측면에서는 논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워낙 지난 수개 분기에 걸쳐서 잠재 성장률을 상당히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국면들이 지속된다라고 보기는 전방한 입장에서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과정들인 걸 감안해 보면 성장률 자체는 낮아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긴 하는데 최소한도 지금 관점에서 보면 잠재 성장률 연준에서 수정하는 수치가 한 1.8%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성장률 수치는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이슈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선이 1,400원대였는데 그걸 돌파를 했거든요. 오늘 살짝 이제 눌리기는 하더라도 1,404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고, 근데 환율이 1,400원대로 올랐던 건 1997년 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 이게 갖는 상시적인 의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수치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면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측면은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원화 달러가 약세. 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다. 이런 구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그 달러 강세에 기인한. 그렇죠. 네네.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돈을 주고 돈을 사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가 이제 일종의 성장률의 스프레드, 통화정책의 스프레드 이런 측면들이 강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환율의 방향성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고 기축통화국에서 만들어지는 일련의 통화정책 일정들이라든지 경제 여건들의 변화가 고스란히 유엔시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측면들보다는 달러가 너무 강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 신인도에 대한 문제가 결부가 돼서 환율이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달러 인덱스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원 달러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뛰는 부분들 강조해서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결국은 미 연준이 그간의 인플레이션 상황들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었고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를 했었고 그거와 같이 시장금리가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 내지는 시장금리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강조했던 시기가 대선 전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압력들을 낮출 수 있는 압력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이제 커 보이기 때문에 환율은 지금 환율이 가장 향후 한 1년이나 뭐 2년 정도 시기에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환율 레벨이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요. 올해 한 2.2% 성장 이제 예상하는데 내년엔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연준 쪽에서 0.25% 이제 베이비 스텝 내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거는 형성이 안 됐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금통위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12월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에 밟을 가능성도 있고 한미 그 금리 차는 또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한국 경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봐야 될런지. 기본적으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은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견인차 역할을 했었던 수출 쪽에서 뭐 워낙 올해 수출이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좋았기 때문에 슬로우다운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경제가 올해보다는 안 좋아진 게 맞긴 합니다만 오히려 내수 부분이라든지 소비 쪽 데이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뭐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비관론 자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들 주목하시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고성장을 하다가 고성장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크다 보니까 다들 뭐 2% 성장이 엄청나게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긴 합니다만 뭐 한국은행도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추정한 잠재 성장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전후 수준인 걸 감안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뭐 쉽게 말하면 밥값을 하고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대신에 이제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떨어진다라는 측면들이 강조가 되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뽑아낼 수 있는 수준만큼 뽑아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경제에 대한 전망 자체가 그렇게 불확실성이 뭐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대선이라든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가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성장률이 달성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하겠지만 2%대의 성장률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에서 할 만큼은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채권은 사야 됩니까?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들이 확인됐다라고 하면 채권을 사는 게 맞겠죠.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기대했던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는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라든지 폭에 대한 기대치가 이만큼 컸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의 반응 자체는 그때만큼 강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채권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에 대한 접근 자체가 이전보다 상당히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채권 본연의 투자 의미를 갖고 있는 뭐 캐피탈 게인이 아니라 일들을 줄 수 있는 채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 강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채권 투자 환경 자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편해졌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채권을 여전히 투자할 기회인데 회사채가 좋아요? 국채가 좋아요? 선택 기로에 서여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아까 네. 말씀드렸던 투자 접근 그리고 투자할 때 기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정도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캐피탈 게인을 이전보다는 좀 줄여라 아니면 이 캐피탈 게인에 대한 기대를 낮추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캐피탈 게인을 노린다라고 하는 뜻은 적극적 채권을 매매한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일 거고요. 캐피탈 게인을 조금 풀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이런 가격,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캐피탈 게인의 기회가 줄어들다고 하는 뜻은 채권에 대한 채권 매매에 대한 니즈가 좀 떨어진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만기라든지, 구조가 동일한 채권이라고 보겠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캐리가 높은 채권들이 더 높다고 투자할 수 있는 매력도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채에 비해서 회사채가 캐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회사채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캐피탈 게인을 많이 못 누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회사채 쪽이 좀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채가요? 예. 이제 다음 달 FOMC가 올해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FOMC가 될 텐데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이벤트나 지표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표보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요?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네. 파월 의장이 본인의 입장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분들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답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어느 시점이나 어느 상황에서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또 다음번 FOMC에서 어떻게 화답을 하느냐, 저는 오히려 경제 지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 그리고 그 멘트 이후에 파월 의장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여건들이라든지 그냥 시장의 변화 흐름들에 따라서 트래킹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네. 당연히 정통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금리 인하가 정당화될 수 있는 물가 여건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CPI라든지 PC 물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상대로 물가 경로가 2% 목표치에 수렴하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게 된다라고 하면 12월 달에도 역시나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게 확인될 거기 때문에 저는 물가 지표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인물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이러면서 어떤 반응을 분명히 볼 것 같거든요. 네. 조용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이슈 메이커이니까 예. 채권 시장도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물가 지표는 여전히 우리의 숙제. 가장 중요한 떨어졌는지 아니면 지켰는지 그거 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 채권보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 한 주였고 두 가지의 결과를 모두 알게 된 이번 한 주. 그래서 주말은 조금 더 약간의 여유 있게 보내실 수 있겠죠? 더 바쁘신가요? 저 K리그 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도 그 말씀하셨는데 근데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오늘은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편안한 힐링 주말 보내시라고 보내드리고, 채찌님들도 굵직한 이슈 소화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좋은 콘텐츠 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락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